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한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양란인, 외란, 호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그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이제 81쪽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181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양란 이후에 그 비변사가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조선 후기에 양란 이후에 통치 체제가 이제 변화되게 됐는데,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 체제가 운영이 되었다면, 후기에는 원래는 변방의 그 방비를 위해서 비변사, 그래서 변방의 방비를 위해서 긴급한 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비변사가 이 양란 이후에 주요 국정을 관장하면서 항상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구화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방에 관련된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화 되면서 그 위상이 한껏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조선 후기 통치기구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시기 때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하다가 정책 결정하다가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졌다. 자, 그리고 이 16세기에는 이제 또 뭐가 또 강해졌느냐? 바로 3사, 언론의 기능도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론 기구에 진출했던 게 바로 이 사림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공론을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간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충직한 말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각 분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 지난 대단원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복습해 볼게요. 오늘 새로운 대단원 들어갔는데 음, 자, 조선을 세운 이제 주도 세력이 누구였나요? 예,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였고 그 중에서도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그들이 훗날 관악파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의 즉위를 도운 이 훈구파가 됐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맞서 싸웠던 이제 온건파 사대부 훗날 이제 살림이 되었던 그리고 이들이 이제 3사에 진출하면서 훈구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사활을 겪으면서도 끝내 그거를 이제 이겨내면서 세력을 키우면서 16세기 주도 세력이 된 바로 이 사림, 오늘 이 사림의 정치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이 정치 운영으로 이제 붕당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이제 배울 것이고요. 이제 탕평을 통해서 정쟁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그 왕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붕당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붕당은 어, 어, 덧붕자에다가요 물이 당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건국 때 어떻게 신하가 왕을 칠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동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림이었잖아요. 이들이 16세기에는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홍구로부터 사활을 그렇게 당했지만 결국에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들이 지방의 각 서도로 막 이제 퍼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쪽수는 되게 많아요. 인원은 굉장히 많지. 근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뉘는 정치를 우리는 바로 이 붕당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벗붕자에다가 이제 물이 당자잖아요. 그러니까 벗들끼리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정당이에요. 최근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뭐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이런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자, 그럼 이 붕당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존입니다. 공존. 공존인데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음. 자, 붕당의 이제 키워드는 바로 이제 공존입니다. 왜 공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여차 좀 잘못하면 야 저게 파당 싸움만 하는 그러니까 쟤네는 싸우는 족속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이제 얕보게 되면 일종의 약간 좀 식민사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자 이게 붕당이 이제 키워드가 이제 공존이라고 하는데 왜 공존이냐? 자, 이거 함께 공자에다가 존재하다 할 때 그 존자거든요. 어쨌든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 서로 간에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정권도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요. 그게 바로 붕당의 키워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직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80대 20으로 해서 우리가 80 가지면 너네 한 20 가져라 봐. 이런 정도인데 자, 이런 모습이 붕당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나눠지는 게 되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괴롭힐 거고 이제 대학 가고 나중에 인증 시험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시험으로 보게 되는 막 공무원 시험에서도 계속 끝끝내 이제 괴롭힐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최초의 붕당은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요. 이제 먼저 동인당과 서인으로 나뉘는데 그럼 왜 살인들은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메모했던 것처럼 이 척신청산과 이조전랑. 자, 이조전랑 뭐냐면 자, 임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부서가 바로 이조전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부와 육조를 배웠잖아요. 6조. 2호 예병 형공 기억나시죠? 그중에서 2조. 자, 2조에 그 전랑이라는 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찾자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뉘게 됐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척신청산 방법에 따라 가지고 또 나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4대4 보면서 막 윤원영, 소윤, 대윤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무갑기율, 무갑자, 기묘, 을사사화에서 이제 을사사화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외척들, 그러니까 그 왕의 외척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지고 이들을 이 동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해요. 얘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신진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좀 강경하게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하고요. 서인은 야, 안 그래도 뭐 정치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좀 방법론적인 차이.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구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 기성살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좀 온건해요. 온건한데 자,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강경, 얘는 조금 온건. 그래서 이 동인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경복궁의 동쪽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동인이에요. 그러면 이 서인당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심의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경복궁의 서쪽에 살아요. 그래서 서인당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죠.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 서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나뉘어요. 이 동인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번에 이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동서, 남북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인당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자,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했던 인물이 이제 정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자, 왜 그랬냐면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쪽 사람이었냐면 여기 서인 쪽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인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열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도 좀 상대당으로 옮겨가면 정치권에서 막 철새라고 하잖아요. 뭐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열입이 지방에 내려가요.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무술을 익혀요. 뭐 대동계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막 신분에 관계없이 막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뭐 그 세력도 꽤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막 심지어 노비들한테도 막 말을 태우게끔 해주고 막 활도 가르쳐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 사람을 동양의 크롬웰이라고 하면서 뭐 서양의 크롬웰보다 공화정을 더 빨리 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이 정여립이 그냥 사람들과 무술을 연말을 하네요. 근데 이거를 얘네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저기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딱 걸렸어 나네 지금. 그래서 전하 하면서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인당에 이 정여립이 무술을 통해서 역모를 꾀하고 있어옵니다.라고 이제 일러 바쳐요. 진짜 되게 헐하잖아요. 지금 '이 뭐야?' 이러는데 근데 정치가 좀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좀 그게 정치예요. 뭐 권모설성도 있어야 되고 상대를 깔아야 되고 그래야 뭐 내가 사니까. 자, 어쨌든 이 정여립은 진짜 좀 몸을 연마하기 위해서 무술을 했을 뿐이라는 그 설이 아직은 좀 다수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동계라는 거 이제 조직해서 신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무술을 익히고 정말 잘 사는 사회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평가받기도 해요, 지금은.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러니까 역모를 할 것 같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서인한테 이렇게 엮인 거죠, 정여립이. 그래서 결국 이 정여립과 이제 관련된 인물들을 그냥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이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때 인물이 바로 이 정철입니다. 서인의 정철인데 이 정철 서인입니다. 정철이 서인들을 저기 동인들을 이거 진짜 어떻게 쓸어버리냐면 정말 피철철나게 이제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철하면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그 국어 시간에 가사문학의 대가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건 진짜 국어 쪽에서 가나 문학 쪽에서는 하는 얘기고요. 이 역사 쪽에서는 약간 좀 피도 눈물도 없는 굉장히 좀 비정한 정치인, 뭐 동인백정이라고 할 정도로 동인을
진짜 칼을 엄청 써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일단 이때 어느 정도로 죽였냐면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그 사대사화 있잖아요. 무갑기울, 무옥, 갑자, 기미, 울사사화. 그 사화 때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럼 동인은 또 이제 정철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동인 100점. 진짜 죽일 놈.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또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새끼 또 언제 또 실수 안 하나?'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마침 또 하네요. 정철이 또 실수를 합니다. 당시 임금이 선주였는데 선주한테 이제 건조히 그러니까 그 "전하 이제 세자를 책봉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해요. 근데 이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왕이 있으면 왕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세자가 책봉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들 정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임금이 선조잖아요. 선조 이분 좀 많이 독특하시잖아요. 좀 질투도 많으시고 이제 버럭 이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야 내가 아직 이렇게 성 이제 창창하거늘 어떻게 세자를 세우란 말이냐. 너 지금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정철을 쫓겨내요. 당연히 정철과 이 서인이 이제 같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때 동인이 다시 이제 복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정철 쪽으로. 복수를 하는데 이 동인이 이제 또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인당은 그래서 이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여러 비슷하죠. 사림이 동인당과 서인으로 나눠진 게 이 척신들. 예, 척신척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강경파, 온건파. 음. 그리고 이제 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도 이때도 마찬가지 강경파와 온건파 요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나 봐요. 그래서 이 북인 쪽이 다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인이 또 누구랑 연결되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광희군. 광인, 효영, 숙경영, 청순원, 철고든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 태정태세 문단태, 예성연중 임명 선, 광인, 효연이 그 선 다음에 광. 잘 아시겠지만 이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몇 가지 좀 저희 정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실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리배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후군과 명 사이에서 중리배교를 펼치는 모습들. 그리고 뭐 광해군 같은 경우는 대동법 시행을 하시죠. 물론 뭐 엄청 막 하지는 않아요. 엄청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데 뭐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광해로 나오는데 막 대봉도 실시하라고 하니까 그게 마치 엄청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막 적극적이진 않아요. 어떻든 그래서 어쨌든 대동법이 시행되고요. 자 근데 그 이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잘했지만 좀 도덕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동생이라 할 수 있는 그 영창대군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창이 자기 자리를 뺏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창대군의 엄마, 그러니까 광해군의 또 다른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임목대비를 또 폐위시키는. 그래서 그래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걸 폐모살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좀 그 도덕성이 있어서 좀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잡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서인 세력들과 이제 손을 잡은 인조에 의해서 인조 반정, 인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광해군이 축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조 반정이고요. 자 그럼 그런데 그 인조 반정의 과정 속에서 이제 북인들은 이제 다 나가리가 됐고 그때 이제 남인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같이 그러니까 서인이 그 주도 세력이 됐고 그 남인이 같이 함께 이제 하게 되면서 남인과 서인이 이제 좀 같이 가게 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 붕당의 키워드는 공존이거든요. 이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게 좀 이루어지냐면 이번엔 예성 논쟁이 또 열어져요. 이게 예성이라는 건데요. 이제 예성이 뭐냐면 예법입니다. 예법. 예법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법과 관련된 건데 요때 또 왕이 누구냐면 요때 바로 또 왕이 현종입니다. 현종. 현종식인데 현종은 이때 아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인조의 아들. 광인, 효현. 효종, 현종. 무슨 일 있었죠? 그러니까 인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왜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한 47일간 버티다가 나와 가지고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황태자가 바로 소현세자죠. 그리고 그 둘째가 복림대군 이 같이 끌려가죠.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 소현세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나라한테 오히려 배울 거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엄청 혼나죠. 막 이제 벼루를 막 던져가지고 맞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되게 좀 빨리 죽어요. 죽는데 그 뭐 죽은 이야기야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복림대군 둘째죠, 둘째. 복림대군 누구냐면 바로 그가 효종입니다. 효종. 그래서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따랐던 효종. 근데 그 인조가 아주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이제 결혼한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아들인 효종보다도 어려요. 그러니까 좀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어쨌든 아빠의 부인이잖아요. 나의 새엄마가 되는 건데 어리지만 이게 뭐냐면 그 자이 대비예요. 자이 대비. 근데 그가 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이 대비의 아들인 이제 아들이라고 해야죠. 아들인 이 효종이 먼저 죽거든요. 효종이 죽으니까 효종이 죽었어. 그럼 죽으니까 그럼 엄마 어쨌든 새엄마든 뭐 어쨌든 엄마는 상복을 입어야 된다.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몇 년 입어야지? 그 논쟁이 벌어진 게 그게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법, 예송에 관한 논쟁인데 이때 서인이 뭘 주장했냐면요. 효종? 둘째잖아. 첫째 아니잖아. 둘째잖아. 그러니까 첫째일 때는 엄마가 상복 3년 입어야 돼. 근데 둘째일 경우에는 1년이거든? 근데 1년 입으면 되는 거죠. 이게 논쟁이 돼? 둘째잖아, 둘째. 1년, 1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그 인조반정하면서 서인이 메인이었고 남이 약간 좀 그 곁다리였잖아요. 그래서 남이도 좀 자기네 힘을 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인데. 그래서 왕한테 좀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하 비록 효종께서 둘째시지만 왕 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왕이라면 일반 사대부하고는 좀 다르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은 특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3년 당이 맞사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현종이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현종은 이제 효종의 아들이니까 근데 돌아갔으니까 일단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논쟁을 하고 막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법대로 가자 하면서 일단은 1년상으로 가요. 1년상으로 가면서 이 1차 예성 논쟁에서는 서인이 마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께서 또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효종의 아내, 그러니까 효종 비가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죠. 효종 비가 죽는데도 여전히 그 시어머니는 이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여자랑 결혼했어요, 인조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과연 또 상복을 이제 몇 년 입을 거냐 가지고 또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면 또 뭔 논쟁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땐 그 시어머니도 9개월이면 돼. 9개월 그거 입으면 되지. 예법대로 하면 돼. 근데 또 남이는 또 뭐라고 하냐면 효종께서 둘째시면 또 왕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왕은 나라의 장남입니다. 당연히 왕은 나라의 장남인으로 등극되는 건데 어떻게 그 둘째 그 사대부집들의 예법을 그냥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1년 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남인 경우에 1년이거든요. 장남. 근데 아내가 죽었을 때는 1년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때쯤 되니까 이제 현종도 살짝 열받은 거야. 뭐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왕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럼 이번엔 누굴 편을 드냐면 또 남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존의 틀은 깨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인은 왕실과 사대부의를 같이 받고 남인은 왕실의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간의 공존의 틀은 이제 깨지진 않았어요. 분명히 공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깨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깨지냐면 이제 황국전쟁 때부터 깨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숙종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숙종 때부터 이제 깨지게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 숙종. 저는 숙종하면은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그 사극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사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왕이 좀 숙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사실 잘 되려면 좀 막장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숙종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희빈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극적 요소가 많아요. 기록에 엄청난 미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극에서 좀 김태희 씨가 그 역할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인 탤런트들만 그 역할을 맡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극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장희빈과 숙종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 이 숙종이 좀 장희빈의 치마폭에 있는 것 같이 좀 묘사가 되는 영화나 뭐 드라마가 좀 많은데 절대 네버 아니고요. 조선 역사 500년 왕조 중에서 좀 진짜 강력한 왕을 꼽으라면 보통 태조, 이방원, 뭐 세조 뭐 요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숙종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숙종은 현종의 일단 외아들이잖아요. 현종의 이제 외아들이니까 일단 그 장남으로 이어진 정남 정통성이 확실했고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세종도 첫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통성을 좀 따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 태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그 정통성이 엄청 났었고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숙종 시대 때 제가 그 첨부한 따로 그 영상에 송시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송시열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음 저기 살인 중에서 이제 대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림의 거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숙종이 근데 그 카리스마가 더 대단했던 게 뭐 일단 사례를 하나 들리면 일단 현종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현종의 이제 아들이니까 그 숙종이 그 뒤를 이었잖아요. 근데 현종 때 일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거의 다 막 이 예속 논쟁 관련된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남인이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근데 그때 송시열이 서인 쪽이에요, 마침 또. 송시열이 또 서인 쪽인데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어쩌면 그 예속 논쟁은 최종적으로 이제 남인의 승리로 끝나 버린 거잖아요. 근데 현종이 어떤 행장을 쓰고 있는데 그 현종의 이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쭉 보니까 이 숙종이 그거를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근데 서인 송시열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종이 불러요. 예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숙종이. "야 송시열 너 이거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냐? 적어라. 너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때 숙종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한 중딩, 한 중2, 중3 한 요쯤인데 근데 송시열한테 얘기를 하니까 송시열은 그때 당시에 성리학의 거두 진짜 약간 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어떻게 보면 좀 왕보다도 더 그 위세가 강했던? 근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쓰래요. 송시열이. 근데 왕이 쓰라고 했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고 하니까 굉장히 좀 에두르고 가지고 막 돌려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숙종이 이제 봤더니 "너 뭐 하냐? 야 너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 적어 이씨. 송시열 너 잘못했음." 이렇게 정확히 쓰라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와 그 여러 대신들이 "야 저 송시열 장난 아닌데? 이 근데 저 송시열을 저 어린 왕이 저런다고?" 이러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숙종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제 보는데 결국에는 이 송시열도 나중에 사약 먹고 죽습니다. 이게 숙종이 사약 내리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시열을 이렇게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런 실세의 왕이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숙종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냐면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막. 그러니까 남인이 그러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 날은 또 서인으로 바꿔버리고 그다음 날 또 다시 남인으로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확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국면이 바뀔 한자거든요. "확확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되도 않게 갑자기 막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 서인 집 앞에서 갑자기 "사약 받으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당 전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17 세기부터는 진짜 일당 전제입니다. 한 당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인이 이제 예선전쟁에서 막 승리를 했지만 숙종 때 와서는 몇 차례 환국을 통해서 결국엔 이제 장희빈과 함께 이제 남인도 이제 소멸이 돼 버리게 되거든요. 음. 소멸이 돼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장희빈이 마지막에 타약 먹어서 죽거든요. 근데 그 장희빈의 그 백그라운드가 남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희빈과 함께 역사 속에서 소멸된 게 이제 남인. 그래서 예속 논쟁에서는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되는 건 이 라인, 이 서인 라인입니다. 서인이 참 길죠. 자 이제 이 서인이 이제 또 단독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단독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또 나뉘게 됩니다. 이게 또 서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론은 또 어떤 라인이냐면 그 장희빈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경종이에요. 광인, 효연, 숙경영, 숙경 기억나시죠? 이 장희빈은 사약 먹고 죽었지만 그 아들은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론은 이 경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고요. 반면에 이 노론 측은 또 뭐냐면 장희빈 사약 먹고 죽었는데 이렇게 왕위에 놔두면 다시 연산국보를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숙종의 부인.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 숙빈 최 씨라고요. 이제 무술이 출신이 있어요.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한효주 씨가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그 무술이가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 왕이 화장실 따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화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변기가 따로 있어요. 그 이동식 변기인데 근데 그 변기에서 그런 거 닦아 주고 받아 주고 뭐 얼굴 닦아 주고 궁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일하는 가장 천민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민을 이제 무술이라고 하는데 그 무술이가 동이가 어느 날 밤에 뭘 막 빌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왕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 뭐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저 장희빈이 더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야 넌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구나." 하면서 사랑이 싹 터 가지고 숙종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이제 영조가 되거든요. 지금 영조가 되는데 영조. 그래서 이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 또 이제 노론이 되네요. 노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결국 이 경종이 얼마 못 가고 죽잖아요.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을 누가 차지하게 됐다? 경종을 지지하는 노론이 아니라 영조를 지지하는 이제 노론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황국의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 엎었잖아요. 석종 때.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펼쳐진 정치 형태가 뭐냐면 그게 바로 탕평 정치. 탕평평. 즉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라는 뜻을 하는 게 이제 탕평인데요. 이 탕평 정치 얘기할 땐 크게 우리는 영조대왕과 이제 정조대왕 두 왕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으로 접근하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영조예요. 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손자죠. 아들 아닙니다. 아시죠? 영조의 손자인데 이거. 자 먼저 영조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일단 한 당만 이렇게 권력을 강화해서는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영조 때는 이때 탕평비를 세웁니다. 탕평비를 세워가지고요. 아이고. 자 탕평비를 세우고 요거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따로 더 정리 안 합니다. 자 탕평비를 세우는데 이걸 성균관에다가 세우거든요. 성균관 유생들을 보면서 야 너네 이런 거 배우지 마. 정치인들을 들어가는 이런 거 당 색깔 갖지 말고 그냥 너는 그냥 일만 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나라를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그게 탕평비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살림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성실 같은 인물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이제 권한도 굉장히 좀 약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살인들의 출발점, 살인들의 인재 양성. 그래서 어쩌면 자기 편 만든 살인들이 자기 편 만드는 그 교육기관인 서원, 이 서원들을 또 축소합니다. 서원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붕당의 구분 없이 이제 인재들을 이제 기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리고 서원 참고로 나중에 그 저기 흥선대원군 파트에 가면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때 요때도 이제 흥선대원군 때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왕권 중심의 모습들을 가리면 이 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속대전입니다. 속대전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전에 세조 때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 기억하시죠? 경국대전의 속편, 그 속대전입니다. 속대전이고 그래서 경국대전도 시기가 많이 흘렀으니까 속편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삼심제를 냈고요. 가혹한 형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가혹하게 이제 형벌을 해서 막 이제 막 주리를 틀고 막 이제 사지를 찢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못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균형법. 균형법이 뭐냐면 이걸 이제 균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말 그대로 좀 감세 정책이에요. 세금을 1년에 옷감 2필을 냈던 거를 한 필로 이제 줄여주는 그런 감세 정책을 영조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는 이제 탕평책을 이제 시행을 했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왕이 된 자가 바로 이제 손자 정조입니다. 정조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아마 영화로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아들 세자 영조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였던 사건 다 아시죠?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도세자 사도 영화 사도 전 되게 강추합니다. 예,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근데 전 지금도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아비가 그 아들을 뒤주에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갖은 조롱을 다 하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아빠라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뭐 아들이 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왕들의 아들은 왕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보였잖아요. 우리가 선조한테 자기 아들 광해군 세자 책봉하라고 하니까 버럭 화내면서 정철 같은 사람들 다 쫓아내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을 세우려는데 그러니까 뭐 딴 사람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자 어쨌든 사도세자가 죽죠. 죽고 나서 그의 손자인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정조는 진짜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 그 영화 영린 아시나요? 이것도 그 현빈이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자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관계된 놈들 너넨 다 뒤졌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회복하는데 당연히 이 노론을 가만히 두진 않았겠죠. 결국 이 정조를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암살 위험에 이제 시달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정조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현빈, 그 정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하게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키워드는 뭐냐면 왕권 강화입니다. 자, 메모해 두세요. 여기 지금 펜이 좀 잘 안 써지는데 왕권 강화라고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자, 이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그 왕권 강화를 했냐면 일단 일종의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인재 양성의 기구. 그러니까 규장각. 자, 여기 규장각이라고 메모해 주세요. 규장각. 자, 규장각에서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세종 때는 집현전, 성종 때는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이 규장각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추립니다. 추려 가지고 좀 똑똑한 애들을 좀 직접 초빙해요. 초빙해서 계도시켜요. 즉 교육시킨다는 얘기죠. 그랬던 그 문신들, 그러니까 신하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빙해서 계도 교육하는 문신들. 이게 뭔 얘기냐면 규장각의 초계문신제는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노론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고 문권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노론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의 후원 세력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병권마저도 이제 노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군사 기반을 만들려고 이제 장용영 일종의 부대요. 군대 부대인데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힘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의 일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로 이제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화성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장혜경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정조는 좀 특권 세력 이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당시 이제 금난 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시전 상인들이 있는데요. 이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신해년에 모두 통하게 하라. 모두 공의 통하게 하라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신해통공은 뭐냐면 이 시전 상인, 즉 종로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 이 사람들이 좀 특허가 있었어요. 그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이들은 또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금한다. 뭐를? 난전. 어지럽게 이제 좌판 깔고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것들을 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카 끌고 장사하는 요즘으로 치면 그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금난정권. 그걸 근데 그걸 거두어 버려요. 이걸 없앤 거예요. 정조 때. 다 하라고. 정말 자유롭게 상업 활동하라고. 이게 바로 정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되게 좀 화끈하게 좀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항상 그 인기가 많은 왕 중에 한 명으로 항상 좀 정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뭐 서울 노비의 차별도 당연히 이제 줄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령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여기 소개되지 않은 정조의 업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 버리면은 그 사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조 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워낙에 톡톡하고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이러니까 이 정조가 죽으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게 바로 세도 정치가 됩니다. 일부 소수 가문에 의해서 이제 비변사가 장악이 되게 되고 매관매직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점점 썩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세도 정치. 예, 이게 세도 정치 때 왕이 3명이 있거든요. 순종, 헌종, 철종. 순, 헌, 철. 요건데 정순, 헌, 철, 고순 기억나시죠? 예, 바로 소수 가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정하게 되고 있는 게 세도 정치인데 요거는 다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교과서 반드시 정독해 주시고요. 형상평가 문제도 꼭 풀면서 내용이 익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